지금도 모교 현관 앞에 딱 서면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리에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라는 서울고 초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 이 표현 볼 때마다 참 우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서울인들이 길어 올리고 또 올려도 항상 마르지 않고 남아있는 샘물입니다. 오늘 만나볼 37의 이헌정 동문도 설치 미술가로 또 도예가로 색다른 분야를 넘나들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가인데요. 홍익대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하고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조각을 공부하면서 건축, 회화, 도예, 조각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아트 퍼니처라는 새 영역을 개척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헌정 작가 만나서요, 어떤 예술의 매력 보여주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에 미국에서 귀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짧게. 네네.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부터요. 미국 LA하고 한국하고 양평 스튜디오하고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그 두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로 보면은 미국이랑 한국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체류 기간이? 제가 체류 기간을 거의 6개월씩 잡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6개월에서 단 하루라도 한국에 더 있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저한테는 고향이고 한국이, 그리고 그 고향을 단 하루라도 더 있을 적에 제가 어떤 돌아올 곳이 이때는 안도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6개월씩 있는데 조금이라도 한국에 더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좀 굉장히 많은 활동 하셨는데 경력이나 이력 같은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예, 조각, 그리고 학력으로 보면은 건축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분야는 도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의미, 항아리 그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 퍼니처, 그리고 도조라 그러거든요. 세라믹으로 된 스컬프처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주로 페인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고등학교 출신 예술가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만 선배님처럼 도예가 그리고 또 설치미술가 이렇게 활약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분야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미술은 저는 도예를 통해서 홍익대학교 도예과를 들어가게 되면서 접했고요. 근데 이제 도예과에서 수업을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안주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결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교수님들한테도 좀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쭉 그렇게 해오면서, 근데 예술에 있어서는 제가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저희 예술의 방법이 어쩌면은 그런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은 넘나드는 게 나의 모습이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예를 하면서도 조각을 하게 됐고,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예, 도예를 하는 것도 조각을 하는 것도 같은 미술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은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각을 하다가 도예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피지컬한 육체적인 여행을 떠난 어떤 정신적인 여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작품 하는 것들을 그냥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 활동하는 걸 이제 여행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트 퍼니처라는 영역을 제가 모두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어요. 이 아트 퍼니처가 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트 퍼니처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물건들을 그냥 퍼니처라 그러죠. 의자라든지
그 테이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퍼니처로 보는데, 퍼니처는 뭐 그런 가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량 생산화된 가구들이잖아요. 그 하나의 그렇죠.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디자인의 기반이 돼서 또 여러 개의 그 복제되는 물건들을 우리가 퍼니처라 그러는데, 아트 퍼니처는 단 하나만 있는 유니크한 그 오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들은 뭐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기능이 있는 뭐 제가 만든 스툴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때로는 저는 그 저기도 만들었어요. 욕조도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서의 퍼니처죠. 그래서 아트 퍼니처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세라믹으로 아트 퍼니처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소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긴 했었었는데, 본격적으로 누가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서 아트 퍼니처 작가로서의 활동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지금 작업실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작업실 와서 이 규모에 일단 굉장히 놀랐고, 네.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네. 뭐 도예품도 있고 공예, 뭐 설치 미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걸어오신 길을 보면 디자인, 가구 제작, 이렇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일 좀 이 분야는 특히 더 매력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실지? 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미술을, 도예를 접하게 되면서 미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예를 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접한 것들은 그 조선 후기에 달 항아리의 매료가 돼서 그 훨씬 더 도예에 많이 빠지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달 항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뭐 다랑아리를 만드는 작가라고 알려진 건 아니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다랑아리를 저희 어떤 수련의 하나의 방법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다랑아리를 만들어요. 그거는 저로서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랄까, 메디테이션 하는, 명상하는, 아니면 다시 뭐 이렇게 내면을 수련하는 의미로서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여행이란 단어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다 여행이라고 봐요. 그 아트 퍼니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설치 미술을 하고 그 건축 행위를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일종의 여행이에요. 근데 저는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그러니까 떠나는 거는 여행이 아니고, 떠나는 거는 그냥 리빙이고, 여행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귀환, 돌아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행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떠나는 것과 돌아옴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랑아리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거에서 답을 한다면은 가장 제가 애착이 가는 부분들은 그냥 물레 위에 앉아서 그냥 흙덩어리하고 나하고 그냥 아주 단순한 관계, 그냥 흙과 나하고 뭐 중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명상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가장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꼭 한 번씩 어느 정도 주기마다씩 있어줘야 그 다음번 여행도 좀 더 의미가 있으시고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행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에 대한 객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배우러 가고 영감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멀리 나가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점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나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러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예술가의 길을 걸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개인전으로만 봤을 때는 좀 몇 회 정도를 가지셨고, 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개인전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지? 뭐 개인전, 뭐 단체전, 여러 가지 전시들이 있는데, 개인전만 보게 되면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50여 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50여 회는 개인 작가한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전시예요. 제가 96년부터 활동했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인전을 했다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1999년도에 토탈 미술관이라는 데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젊었을 때죠, 제가. 근데 저희가 그 토탈 미술관이라는 데서 전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역량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젊은 작가의 대가들이 하는 전시장이었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때는 뭐 혈기왕성해서 제 계획안을 갖고 관장님을 찾아뵀었어요. 찾아뵀는데 거기에 그 호기에 굉장히 조금 당황하시기도 했고 관장님께서 그리고 그런 것도 높이 사시기도 해서 예, 예. 개인전을 흔쾌히 저한테 열어주시겠다고 그래서 개인전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젊은 작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노준희 관장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연로하신 지금도 관장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앞으로 5년 동안만 매년 개인전을 빠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당신이 아마 세상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젊은 작가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키고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아, 5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얘기를 저희 딸한테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 딸하고 강릉에 어디 호텔에 갔는데 그 노준희 관장님이 거기 와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연히 뵙게 됐어요. 다른 제가 아는 분들하고 와 계시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노준희 관장님의 말씀을 평생을 기억하고 사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제가 와 있다 이렇게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자기를 기억을 못 할 거라고 이현정 씨가 예.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서 기억 못 할 거라 그러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관장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많이 연로해지셨을 텐데. 많이 연로해졌죠. 네, 7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셨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준 후배 작가에 대한 그렇죠. 그런 감사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은 역으로 당신을 기억을 못 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30년이 지났는데 거의.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이 작가님의 작품을 구입했다 이 얘기를 또 듣게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브래드 피트가 샀는지가 먼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이 지난 얘기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조금 쑥스럽기도 하죠. 쑥스럽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긴 하니까.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이 작품을 구입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우리들한테는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작품을 디자인 마이미 바젤이라는 1회 아트 페어에서 스위스에서 작품 구입했어요. 브래드 피트가. 근데 이제 1회였었는데 거기 이제 1회 아트 페어를 나갔었죠. 근데 운이 좋아서 브래드 피트가 저는 이제 작품만 보내놓고 이제 여기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기 작업실에서 물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레 위에다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저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소식을 저희 에이전트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뭐 그럴까봐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스컴에 봤어 내버린 거예요. 네이버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만 모르고서 무슨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막 손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하도 전화가 울려서 손을 씻고서 받아보니까 막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데 다 네이버에 나와 있다고 뭐 브래드 피트가 작품을 샀다고. 그래서 작품 산 거는 아트 퍼니처 작품이고 그때 디자인 마이미 바젤 그때 스위스에서 전시했을 적에 사실은 브래드 피트 말고도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시에서 브래드 피트가 작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 마이미 바젤 오르가나이저 그러니까 기획자가 또 작품을 사고 그리고 놀먼 포스터라는 영국 건축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 세계 지금 현존하는 3대 건축가 중에 한 분이죠. 그분도 구입을 하시고
그 인도 작가인데 인도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수보타 굽타라는 작가 그 작가도 사고 해서 그 같은 저희 작품이 그 예술계 혹은 그 뭐 브래드 피트도 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고 가구 디자인을 전공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줬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뭐 돈 많은 뭐 아주 유력한 뭐 컬렉터가 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사줬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기쁜 일이죠. 그 언급하신 그 노먼 포스터나 수보타 굽타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까지 이런 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알고 산 건 아니고요. 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산 거예요. 예, 모르는 상태에서 산 건데 그 제 작품이 저희 시도가 굉장히 기존에 있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뭐 가치들을 답습하고 그런 거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새롭게 시도하는 거, 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그 추상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시도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아마도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뭐 신선함 그런 것들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시감이 없는 뭔가 생경한 그런 매력이 어필을 했을 거다. 다시 그 아트 퍼니처에서 그 백자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 도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자를 기준점으로 잡고 저는 다른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요. 작가님께서 보시는 도예의 매력 가장 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도예는 사실은 그 도예 작품들을 바라보는 분들보다 도예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느끼는 기쁨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만지는 흙을 만지고 그리고 마르기를 기다리고 불을 떼는 과정이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굉장히 큰 취미적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로서는 그 제작자로서 목적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즐겁지만은 만드는 과정에서의 흙을 뭐 흙장난 같이 이렇게 만지고 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큰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가 가장 나다워진다 이렇게 좀 느끼실까요? 그런 순간들이. 네, 좀 그 어린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그 순수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도예를 흙을 만지는 과정에서는 큰 어떤 나하고 흙 사이에 다른 이게 감정들이나 어떤 정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개입이 많이 안 되죠. 주로. 근데 제가 조각을 하거나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할 적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죠.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나하고 건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정도 존재하고 자본도 존재하고 그 팀하고의 하모니도 존재하고 복잡하죠, 굉장히. 그렇죠. 근데 흙을 만지는 광정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즐거움이 그 안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한 인터뷰에서 50대가 되고부터는 좀 더 순수하게 작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0년 가까이 예술 활동 해오시면서 뭔가 터닝 포인트 또는 이렇게 퀀텀 점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좀 있으셨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로서는 50이라는 나이에 굉장히 한번 되돌아보게 됐었어요. 저를 작가로서 혹은 뭐 이현정이라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 50까지 이렇게 작가로서 굉장히 치열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았다고 보는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작업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살았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아주 작은 성공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0살에.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이 든 생각이, 어쩌면은 아주 작은 성공의 추억으로 나머지 30년 혹은 길면 40년을 그 작은 추억을 가지고 그냥 생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재생산하고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리고 겁을 내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내 꿈이 뭔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50살 때 한 1년을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그때 내가 꿈이 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 꿈을 발견한 게 뭐 이게 큰 게 아니었었고, 그냥 매년 단 조금이라도 조금 더 많은 자유를 이렇게 획득하면서 살자. 절대 퇴보하지 않고. 그 자유는 뭐 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 명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 그 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될 것 같고, 뭐 가족, 친구, 모든 거로부터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더 자유로워지자라는 그 목표를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작품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 작품의 이름을 잘 안 붙인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거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작품에 제목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에 그 제목을 많이 안 붙이는 편인데 그 이유는 그 상상력을 부여해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상력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 제목을 붙이게 되면은 저는 무엇을 상상하고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을 그 무엇을 상상하면서 만든 것들 토대로 작품 제목을 붙이게 되면 보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영역을 제가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상상하고 저는 한 50%에서 70%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관객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저는 작가님께서도 이 작품 활동을 할 때 나다움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작품을 보는 그 관람객들도 나다워지기를 좀 바라신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저한테 그냥 끌려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공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도 상상하고 느끼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발현하기를 바라는 거죠. 작가도 하나의 객체, 그리고 관람객도 하나의 객체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렇습니다. 느끼기를. 이렇게 한 30여 년간 활동하시면서 좀 영향을 받은 분야라든지 아니면 특정 인물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미국에서 조각을 공부할 적에 대학원에 다녔을 적에 로버트 라스무센이라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항상 질문을 던졌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게끔 스스로. 그래서 단 한 번도 이게 맞아, 이게 틀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집에 가셔서 뭐 자기 책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당신의 얘기를 해주지 않고 책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답의 근거들을 몇 개를 찾아다가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가시고 그랬어요. 복사해서. 네네네. 이미 존재하는 답을 찾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지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강력한 영향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자꾸 나를 되돌아보는 과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아우라에서도 저는 그 예술인의 풍모가 굉장히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예술 분야 이외에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오히려 이런 영감을 얻게 되는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적에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자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골프에 빠져 있을 텐데 잔디밭을 걸으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근데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영감을 받는 거는 주로 이제 작업을 할 적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뭐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적에는 영감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정보지. 정보는 뭐냐면은 머릿속에 들어왔다 머릿속에 나가는 거는 영향이 아니고 카피라는 생각을 해요. 그 영향은 뭐냐면은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소화가 돼서
천천히 몇 년 있다가 나도 모르는 새 내 손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게 영향이고 그 영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적에 계속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행위가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고, 취미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예술을 하는 동료들이나 예술 계통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 굉장히 폭넓게 만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동대문에서 옷장 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건축가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이고, 뭐 A라는 사람은 파란색이고, 노란색이고, 초록색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적에 제가 제 색깔을 뭔지를 정확하게 더 알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날 적에도 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색깔이 정확한 사람들 만날 때 되게 좋아해요. 정확한 빨간색, 정확한 파란색. 그럴 적에 훨씬 더 그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인지 모르고 뭐 파란색을 흉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재미없고. 나답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재미없고. 그리고 뭐 대화도 별로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고 재학 시절에는 좀 어떠한 학생이셨고 어떤 꿈을 꾸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 사실은 굉장히 암흑기였었어요. 암흑기였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병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저한테 그 충격이었죠. 그리고 유일한 우리 집안의 남자였었고, 저를 빼고,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존재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할 적에 저로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미술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술을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과 관련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다면? 뭐 에피소드 많죠. 뭐 아무래도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저한테는 특별히 더 그런 그 시기가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즐거웠던 기억들 너무 많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이 이제 또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두웠던 시기를 따뜻하고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뭐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작고하신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유난히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서울고등학교가 내후년 2026년이 되면은 개교한 지 8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모교에서 만약에 기념 상징물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뢰가 온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우선 저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무조건 영광이죠. 영광이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는 지금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지금 대답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예가 또는 이제 예술가의 길 걷고 있는 후배들도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서울고 출신 예술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덕담을 해주신다면? 저는 후배들 혹은 이제 제자들이 전에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찾아오게 돼요. 찾아오게 되면은 고민이 있다고 다 찾아오죠. 찾아오면은 고민이 항상 들어보면은 고민이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게 2가지 혹은 3가지 욕심에서
버리지 못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옵션에서 버리기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오는데, 근데 저는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답이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것도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해주는 얘기가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가 가장 지금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옵션은 다음에 또 그걸 성취하고 나서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저 역시도 그랬겠지만 젊은 분들이 그 굉장히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선택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쭉 그 과거를 보면은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예를 선택한 거, 사실은 미술을 선택한 것도 차선이었어요, 저는. 미술대학교를 가게 된 것도. 근데, 그리고 나중에 조각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고, LA 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 포르투갈도 가서 한참 동안 있고, 근데 그런 선택이었었는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선택 후에 그 선택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선택을 성공의 길로 끌어가는 행동에 의해서 대부분의 성공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선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택에서 성공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인자 혹은 안락한 생존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선택에서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선택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택 이후에 그 자기 행동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 후배들에게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지금 하듯이 LA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내 삶에서 일상에서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술가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적에는 그 예술가들도 우선은 모든 예술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 하다못해 식물들까지도 첫 번째 미션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미션이 생존에 있다고 봅니다. 생존. 그리고 인간이 조금 다른 것들은 생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삶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예술가로서 생존을 위해서 균형의 많은 부분을 생존을 위해서 저희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생존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는 매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제 나다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와 전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다양한 감성을 포괄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이 평론가들이 이현정 작가의 특성에 대해서 평한 것들인데요. 오늘 이 작가님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동문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